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제가 직접 겪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던 실화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저의 전부였던 그 남자에게서 가장 무서운 독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왔던 그 독은 이혼 후 저와 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었죠. 그 독은 바로 뻔뻔함이었고 그 뻔뻔함의 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으로 이어졌어요. 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던 그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장 추악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이서진입니다. 올해 42살, 중견 광고회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 수민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3년 전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 정우의 외도로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지 몰라요.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자.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수민이가 제 손을 잡고 해준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수민이가 일어나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일어나요. 하며 제 방문을 살살 두드리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명종이에요. 그러면 저는 부엌으로 나가서 수민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줍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야? 매일 아침 똑같이 묻는 질문이지만 저는 그 질문이 좋아요. 도시락을 싸주면서 오늘은 특별히 새우볶음밥이야 라고 말할 때 수민이가 보여주는 그 환한 미소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저희는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이 빌라 2층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신축한 지 7년 정도 된 4층짜리 소규모 빌라로 각 층에 하나씩 세대가 있어서 총 4세대가 사는 아담한 주택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2층은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전용 면적 75평방미터 정도의 공간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남양이라 오후가 되면 거실 전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주말 오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민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멀리 보이는 산 능선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우리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엄마, 나 이 집 정말 좋아해. 특히 내 방에서 보이는 저 벚나무 너무 예뻐. 수민이 방 창문 앞에는 정말 예쁜 벚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봄이 되면 하얀 꽃이 만발해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아름답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창가에 앉아 함께 바라보곤 해요. 이 집에는 저희만의 특별한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수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려온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수채화까지 그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집 그린 거야. 며칠 전에는 우리 빌라를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2층 창문에는 저와 수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고 주변에는 벚나무와 꽃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받아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거의 매일 수민이와 함께 요리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다 해주었는데 언제부턴가 수민이가 나도 도와줄게 라며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어서 라면도 혼자 끓이고 간단한 볶음밥도 만들 줄 알아요.
엄마가 피곤할 때는 내가 해줄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퇴근 후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간도 저희의 소중한 일상 중 하나예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수민이는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며 즐거워해요. 특히 과자 코너에서는 엄마 이거 한 개만 이라며 애교를 부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와요. 그래, 하나만. 대신 우유도 같이 마셔야 해.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 할 일을 하지만 언제나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저는 노트북으로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수민이는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어요. 말은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죠. 엄마, 숙제 다 했어. 이제 TV 봐도 돼. 그래, 우리 같이 보자. 주말에는 침대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는 것이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수민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웃을 때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혼할 때 가장 아팠던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집에서 수민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은 그 아픔을 치유해 주었어요. 수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첫 생일을 축하했던 주방,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간병해준 침실. 이 모든 공간들이 이제는 오로지 저희 모녀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협의를 할 때도 정우가 집 팔고 반반 나눠 갖자 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수민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인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아이한테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제발 이 집만은 그대로 두어요. 다행히 정우도 딸을 생각해서인지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 빌라를 공동 명의로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집 관리까지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수민이와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꿈이라면 이 작은 빌라에서 딸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수민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나중에 수민이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저 혼자라도 이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것. 그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엄마, 나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래. 이 집에서. 수민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물론 아이는 나중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집이 언제나 수민이에게는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현관 앞에는 작은 화분들도 키우고 벽지나 가구도 조금씩 새 것으로 바꿔가며 저희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죠. 수민이도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예뻐 라며 좋아했고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수민이네 집 분위기 정말 좋다 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 후에도 이토록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 집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집 문만 열고 들어서면 아, 여기는 내 공간이구나.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민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그런 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자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수민이와 함께
오늘도 감사했다. 며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도 이런 소박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그 평온함이 깨진 건 정말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기묘해요. 그렇게 큰 폭풍이 몰아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큰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겨우 집 근처 역에 도착했고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수민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하나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게 들어가니까 미안하다고 이거라도 사가자. 그런 마음으로 산 딸기 우유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장면의 목격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빌라 앞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어딘가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밤늦게 운동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이 우리 빌라 주차장 쪽이더라고요. 주차장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남녀 한 쌍이 보였거든요. 남자는 등을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키, 어깨 라인, 머리 모양, 심지어 라켓을 잡는 방식까지. 그리고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우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제 전 남편 정우가 거기 있었어요. 처음 1초는 설마, 다음 1초는 우연의 일치겠지. 그 다음에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분홍색 운동복 차림의 그 여자. 바로 지민이었어요. 이혼의 원인이었던 그 상간녀 지민이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왜 저들이 여기 있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주차된 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악몽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웃으며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쳐도 괜찮을까? 지민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집 주차장인데 뭐.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주차장.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이가 공을 놓치면 정우가 괜찮아, 천천히 해 라며 다정하게 말하고 정우가 멋있게 스매시를 날리면 지민이가 박수를 치며 우와, 역시 오빠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운동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우리 빌라 1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층에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저들이라고. 저는 그들을 피해 급히 외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2층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수민아, 엄마 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수민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수 없어.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선 우리 빌라 1층은 지난달까지 김씨 할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며 짐을 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떠나실 때 서진 씨, 새 세입자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며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 과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인 저한테도 세입자가 어떤 분인지 대략적인 정보라도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수 씨라는 분이고 30대 남성이세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보증금도 문제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정우의 본명은 정정우인데 박민수라는 가명까지 써가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1층을 내려다보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온 건 아닐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에 큰 음악 소리에 깨어났어요. 1층에서 틀어놓은 음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기괴한 행동은 매일 이어졌거든요. 1층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내려가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지민이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어떻게 놀랐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일부러 크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급히 지나갔지만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크고 너무 일부러 같았거든요. 퇴근길은 더 심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크게 웃거나 배드민턴을 치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떨 때는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나와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여보, 서진 씨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인사드려야지 않을까? 그러네. 아, 서진 씨? 안녕하세요. 정우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뻔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3년 전 이혼할 때 그 차갑고 냉정했던 정우가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확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희 2층 창문이 다 보이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빠, 오늘도 서진 씨 창문에 불 켜졌네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그러게. 참 부지런하시네. 정우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욱 요란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수민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아래서 너무 시끄러워. 숙제 집중이 안 돼. 저 아저씨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수민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1층에 새로 이사 온 아저씨 혹시 아빠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유심히 쳐다봤어.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정우의 목적이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수민이까지 이용해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업 끝나고 학교 앞에서 1층 아저씨를 만났어. 뭐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나한테 수민아라고 부르면서 아빠야라고 했어. 그리고 아빠도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빠가 행복해지는 걸 응원해달라고 했어. 그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도망쳤어.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 게 나쁜 거야. 아빠가 행복해지길 바라야 하는 거야. 수민이가 그날 밤 제게 와서 울면서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학교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 사는 저 여자, 이혼했다면서 전 남편이 바로 아래층에 들어왔대. 그것도 다른 여자랑 같이 말이야. 아이고, 그럼 그 집 딸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근데 왜 굳이 아래층에 들어왔을까? 참 이상하지. 수민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너네 아빠 1층에 산다면서? 그럼 왜 같이 안 살아? 수민이 부모님 이혼했는데 같은 집에 사신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수민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학교에서도 요즘 수민이가 산만하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1층에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여기 살기 너무 좋아. 서진이가 위에 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집 못 팔고 있어서 답답해. 빨리 팔고 싶은데 고집이 너무 세. 애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일부러 저희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창문을 닫아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심해졌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새벽 6시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심지어 베란다에서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그리고 아빠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롭던 우리 집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딸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무너지면 수민이까지 흔들릴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딸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수민이의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수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부터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평온한 일상이 오히려 제 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하나요? 별 말씀은 안 하는데 가끔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우리 집은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집이 시끄럽다고 수민이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친구 윤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서진 언니, 죄송한데 아이들 사이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수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무슨 소문인데요? 수민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수민이네 집 아래층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대화를 듣고 그대로 퍼뜨린 것 같은데. 그리고 수민이 엄마가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세계까지 이 더러운 소문이 침투한 거였어요. 윤서도 다른 애들한테 수민이랑 놀지 말라는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복잡한 집 애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나 봐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정우가 직접 수민이에게 한 말들이었어요. 수민이에게서 조금씩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정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연을 가장해서 수민이와 마주쳤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제 또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뭐라고 했는데? 학원 끝나고 나오는데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수민아, 아빠가 왜 여기 사는지 알지? 너랑 엄마 때문이야. 아빠도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집을 안 팔아줘서 힘들어하고 있어라고 했어. 그래서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했더니 아빠가 수민이가 똑똑하니까 엄마한테 잘 얘기해봐. 집 팔고 다 새 출발하자고 했어. 15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다니. 정우는 자기 딸마저 협상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집 팔자고 얘기해야 해?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수한 내 딸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김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진 씨,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선 그분들이 1층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공동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공동명의라는 법적 굴레가 선생님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고 지분대로 나누는 거죠. 다만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함께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상대방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우는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린 거였어요. 공동명의라는 방패막이 있어서 저는 그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심리적 압박으로 저를 굴복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결국 정우가 원하는 대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수민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1층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 혹시 우리 거 아니야? 표지에 이름은 없는데.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다이어리인 줄 알았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해진 제법 오래된 것 같은 다이어리였거든요. 아마 1층 사람들 거겠지. 그냥 다시 버려. 근데 엄마,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거든요. 첫 페이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압박 작전 단계별 계획.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단계 1층 입주 4월 목표. 김씨 할아버지와 접촉, 이사 유도. 부동산 통에 비대면 계약 진행 가명 사용 필수. 서진이가 모르게 입주 완료. 2단계 심리적 압박 가중 1개월간. 일상생활 방해 소음, 시선 집중 등. 동네 소문 유포를 통한 사회적 고립. 수민이를 통한 간접 압박. 3단계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 6월. 서진이가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시점의 소송. 빠른 합의 유도로 집 매각 성사.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4월 10일. 김 할아버지 만남. 요양원 얘기 꺼내니 관심 보임. 월세 보증금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니 긍정적 반응. 다음 주에 결정될 듯. 지민이는 아직 계획을 모름. 나중에 들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득할 예정. 4월 25일. 1층 입주 완료. 서진이 표정 봤는데 완전 충격받은 듯. 계획대로 되고 있음. 지민이와 함께 주차장에서 운동하기 시작. 서진이가 퇴근할 시간인 오후 7시에 맞춰서 하는 게 포인트. 현관문 열어두고 일부러 보이게 행동하기. 5월 3일. 동네 소문 내기 시작. 마트 아줌마들에게 슬픈 척하면서 사정 이야기했음. 전 부인이 집을 안 팔아줘서 새 출발이 어렵다고 하니 동정하는 분위기. 곧 소문 퍼질 듯. 서진이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짐. 수민이도 영향받는 것 같고 계획대로 진행 중.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줄 한 줄이 저와 수민이를 파괴하려는 악의로 가득했거든요. 5월 10일. 수민이 학교 앞에서 마주치기 성공. 아빠도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당황하며 도망감. 죄책감 주입 작전 효과적인 것 같음. 서진이한테는 직접 말 안 하고 수민이를 통해 압박하는 게 더 효과적. 아이들은 순수해서 조작하기 쉬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이어리를 바닥에 던질 뻔했어요. 자기 딸을 조작하기 쉽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이어리 중간 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5월 20일. 지민이가 계획에 대해 눈치채기 시작함.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어봄. 하지만 설득함. 집 팔면 2억 2천만 원 생기고 그러면 우리도 새 집 마련할 수 있다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보통 1년에서 2년 걸림.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으면 빨리 합의할 가능성 높음. 그 사이에 심리적 압박으로 서진이를 무너뜨릴 것. 그는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고 이 집을 팔아치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말이에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기 딸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다이어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 다이어리는 정우의 악의적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마지막 반격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어요. 수민이가 방에서 나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 다이어리에 뭐가 적혀 있어요? 저는 수민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민아,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엄마가 우리를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여러 번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은 분노로, 절망은 투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다이어리를 여러 곳에 복사해서 보관했고 변호사와 긴급 미팅을 가졌어요. 김 변호사는 다이어리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판도를 바꿀 만한 증거네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먼저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확히 김 변호사 말대로였어요. 다이어리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정우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정우와 지민이의 일상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언제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는지,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수민이의 도움이었어요. 엄마, 나도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수민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수민이를 보호하려고만 했는데 아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수민아, 내가 그동안 아빠로부터 들었던 말들 그리고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줄 수 있을까? 엄마가 이기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수민이는 자신만의 기록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아빠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15살 아이답지 않게 정말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5월 8일 아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집 팔자고 말해봐라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5월 15일 친구들이 수민이네는 왜 아빠가 아래층에 살아?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5월 22일 윤서가 우리 엄마가 수민이랑 놀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수민이의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젓하게 자랐는지 깨달았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다. 몇 거려 했지만 다이어리 내용 중 일부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층에 사시는 박할머니는 분노하셨어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자기 딸까지 이용해서 돈 벌려고. 내가 증인 서줄게. 이 할망구가 법정에서 똑똑히 말해줄 테니까.
3층의 젊은 부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래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새벽에 청소기 돌리고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 마트 아주머니까지 나서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 남자가 우리한테 와서 전 부인이 집을 안 팔아줘서 힘들다고 불쌍한 척했는데 알고 보니 계획적으로 그런 거였네요. 이런 나쁜 사람 처음 봐요. 재판 당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엄마, 잘 다녀와. 엄마가 꼭 이길 거야. 수민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마지막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다이어리, 수민이의 기록 노트, 이웃들의 증언서, 소음을 녹음한 파일들, 그리고 정우와 지민이의 괴롭힘을 촬영한 사진들까지. 이서진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세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우와 지민이를 마주쳤어요. 정우는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새 정장을 차려입고 지민이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아마 마지막까지도 내가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재판이 시작되고 정우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혼 후 3년 동안 공동명의 부동산을 독점 사용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고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을 이어갔어요. 피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혔는데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권리남용입니다.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민이도 불안해하며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집을 팔게 만들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받아본 판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재판장님,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적힌 서진이 압박 작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1층 입주, 2단계 심리적 압박 가중, 3단계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 원고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다이어리의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재판장님, 다이어리의 필체 감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 딸 수민이가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원고가 미성년인 딸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민이의 노트를 넘겨보시던 판사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재판장님, 수민이의 기록 중 5월 8일 부분을 보시면 원고가 학교 앞에서 대기하다가 엄마한테 집 팔자고 말해봐라고 종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친딸을 협상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건 아이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였을 뿐. 정우가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하셨나요? 그럼 다이어리의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이어리의 특정 페이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수민이가 소문에 힘들어하면 더 좋고 아이들은 순수해서 조작하기 쉬움. 이것도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음은 이웃 주민들의 증언서입니다. 4층 박경숙 씨는 원고가 피고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소음을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3층 김민호 씨 부부는 밤 11시 이후 의도적인 소음과 새벽 청소기 사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소음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에 정우와 지민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서진 씨 들으라고 좀 더 크게 웃어봐.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좀 불쌍한데. 돈 생각해. 우리 신혼집 마련해야지.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파래졌어요. 지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재판장님, 이것이 과연 정당한 재산권 행사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괴롭힘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현재 집값 4억 5천만 원, 원고 지분 2억 2,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랑 신혼집 마련하고도 충분히 남음이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새로운 여성과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계획적인 재산 강탈입니다. 정우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쓴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럼 1층에 이사 온 것도 우연이었나요? 가명을 쓴 것도 우연이었나요? 김 씨 할아버지에게 요양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것도 우연이었나요? 그건. 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까지 쌓인 모든 분노와 고통을 목소리에 담아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저의 성격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감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다이어리에 적었듯이 저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괴롭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친딸까지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이어리에는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이 점을 이용하면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원고는 공동명의라는 법적 지위를 악용해서 저와 제 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으로 저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후 이제는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얻어낸 합의나 판결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정우를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더군요. 15년을 함께 산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요? 그것도 수민이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저와 제 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민이에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재판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완벽했습니다. 판사님은 정우의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셨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기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빌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정우가 그동안 벌인 괴롭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공동명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피고와 그 딸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인 딸까지 협상 도구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입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마지막까지도 설마 내가 질 줄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의 체면까지 말이죠.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정우와 지민이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 후 1층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확실하게 해결한다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한다면서?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나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
결국 지민이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짐을 싸고 떠났어요. 탐욕으로 시작된 관계는 탐욕으로 끝이 났던 거죠. 정우는 혼자 남게 되었고 더 이상 1층에서 버틸 수도 없었나 봐요. 판결 후 한 달 만에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떠날 때의 그 초라한 뒷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그냥 안타까움 같은 거였어요. 지옥 같았던 1층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김 씨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수민이와 금세 친해졌고 이제는 가끔 함께 저녁을 해먹기도 합니다. 서진 씨, 이 집 정말 좋네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김 씨 부부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민이었어요.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다시 밝음을 되찾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와서 수민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민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조금. 하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났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민이에게 보여준 건 단순히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것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수민이는 이제 학교에서도 당당해졌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수민이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수민이는 더욱 성숙해졌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침묵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악의가 명확할 때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둘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이웃들, 변호사, 심지어 수민이까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었죠. 셋째, 진실의 힘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도 치밀한 계획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집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정우는 돈을 얻기 위해 딸의 마음까지 상처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민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도 지켰고 딸의 마음도 지켰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밝게 웃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저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니까요. 어제 저녁 수민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이겼네요. 그래,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승리는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진 거야. 이 작은 빌라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저희만의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불의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는 더 밝고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수민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우리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그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악의를 이겨낸 지금의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